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진 여자 엘리사입니다. 네, 풀리님.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 또 뵙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 이 책의 저자이신 풀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1부 파트 했고요. 오늘 2부 파트예요. 네. 그래서 얼마 벌으신 거예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네, 비밀. 236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절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읽어보시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세요. 만나서? 네. 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울산으로요. 울산? 네. 너무 멀다, 울산. 네. 근데 저는 울산 되게 자주 갔어요. 네. 울산 정말 좋죠? 너무 좋아요, 울산. 네. 울산은 절대 공업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입니다. 울산에 진짜 너무 좋아요. 울산 가면 가봐야 될 때 어디 가야 돼요? 첫 번째, 태화강 공원에 가셔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한 대나무 숲을 한 번씩 걸어보시면은 이게 바로 신선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왕암 공원에 가셔가지고 해변가로 쭉 걷다 보면은 혹시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아세요? 호주 안 가봤어요. 거기 보면은 엄청 멋있는 절경이 있는데 이게 바위가 깎여가지고 만든 절경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전에 해송, 그 소나무,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마치 공룡의 나라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거 보고 나서 울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또 세 번째,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요? 세 번째, 신불산 안에 이제 알프스 산맥이라고. 신불산? 네. 산? 네. 네네. 알프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네. 왜 알프스 산맥이냐면 갈대숲이 쭉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꽃놀이처럼 해서 가지고 너무 멋있는 신불산이 있고. 그럼 갈 때 싶으면 가을에 가야 되잖아. 9월, 10월에. 9월, 10월에. 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20분만 차 타고 잠깐만 나가면요. 동해 바다가 그렇게 멋있게 펼쳐질 수가 없어요. 울산은 동해거든요. 어디를 가야 동해? 울산 안에서 강동이라고 있거든요. 강동에? 네, 송정 해수욕장이나 네. 다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렇게 멋있는 또 해변가도 있고 그 다음에 몽돌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은 내가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해도 모래가 안 묻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이 군데군데에 내가 정말 바람을 쐬고 싶거나 혼자 걷고 싶거나 그런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던 곳이 울산이었고 태화강에서 또 달리기를 하면서 또 많이 생각도 하고요. 제가 울산 임장으로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볼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꼭 울산에 와서 네. 다시 한번 울산 한번 초대를 드릴게요. 네. 그때 한번 그 전에 가서 제가 한번 쭉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네, 투자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네. 지금 울산 또 굉장히 핫하죠? 핫했다가 잠시 네. 죽었다가 다시 또 핫해졌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니까 딱 울산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좋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 왜 좋아요 지금? 부동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존에 3년, 4년 동안에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보합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역시인데 저렴하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또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향후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들어왔다는 부분, 또 향후에 조선업 산업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심에 또 들어왔다는 부분, 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다 보니까 울산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었죠. 울산 현대중공 네.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업 어떻게 네. 보세요? 울산 조선업 예.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전유 운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유화학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전에는 정말 고부가 가치 선이었거든요. 그 고부가 가치 선이라는 거는 한 척을 발주하고 다 내보낼 때까지 다 내보내고 나서 받는 돈이 한 10%, 8% 이 정도 남으면은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해요.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석유화학 운반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 1.5% 이 정도가 남아요. 네. 그 정도 남는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근로자가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돌리고 있었었는데 게다가 지금 유류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자, 유류가가 폭락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기름이 남아 돈다는 뜻이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자, 그 말은 각 나라마다
유류 탱크가 있을 거예요. 그 유류 탱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꽉 차 있으면 이제 정유선이 왔다 갔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선소에서 그 정유 운반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마진이 끝나버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그 석유 운반선이 많아요.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석유 운반선이 많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또 이게 많이 짓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때마침 카타르에서 LNG선을 100척을 수주를 하게 되었죠. 그 100척 같은 경우는 원래 전체 120척 중에 100척을 한국한테 줬는데, 이 한 척 한 척은 굉장히 큰 고부가 가치선이에요. LNG라는 거는 기존의 석유 화학이랑 조금 다르게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스를 액화시켜서 넣는 탱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 되나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액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여기 딱 옮겨졌는데 액화가 다 이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가 아니면은 얘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을 맡는 업체가 대우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제도의 대우조선이 대우조선이야. 1위, 네, 1위. 삼성중공업이 2위, 네. 현대중공업 3위.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이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었죠. 네. 자, 근데 그 100척이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아파트 가격과는 조금 별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 그리고 킬링이라 해서 그 쇠를 자르는, 네, 그런 순간부터 시간 좀 걸리다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뒤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잘 그 지역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네. 우리가 조선업에 관련된 도시가 되게 많단 말이죠. 뭐 조선업 관련된 도시가 지금 울산도 있고, 뭐 거제도도 있고, 네. 또 뭐 부산도 되고요. 그다음 창원도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들이 어쨌든 조선업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받는 도시들인데, 네. 가뜩이나 공급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조선업이 좀 좋아지고 네. 그런 신호가 보이면 어쨌든 우리는 네. 가야겠네요. 네.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네. 하나가 방금 부산, 창원, 울산, 거제. 이 지역을 꼭 한 번씩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찍어드렸어요, 여러분. 찍었다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네. 왜냐면 그동안 또 많이 안 좋았고, 맞아요. 많이 안 좋았던 네. 지역이었고, 또 앞으로 또 그 지역에 공급이 없고 하면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되게 좋은 그런 시너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니까 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게 좋죠. 네. 자, 이제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1부 네. 때 이 책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젠가투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공부법이다 투자분들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 뭐 젠가투자법은 책을 자세하게 봐야 알겠더라고요. 네. 뭐 앉아서 꼼꼼하게 뭘 어떤 데이터를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네. 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 옛날 우리 과거의 부동산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 정책의 변화에서 쭉 또 설명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으셨는지 제가 보면서 그럼 과거랑 똑같이 지금 현재가 똑같이 가나? 복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네. 자, 과거를 부동산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저 또한도 한 번은 궁금하긴 했었어요. 역사와 관련된 책들도 중간중간에 꽤 있죠.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부동산 40년, 뭐 기타 등등해서 5차 파동 막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도 한 번씩 다 읽어보고 해도 이게 뭐 이 정도의 영향력이,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더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MBC나 KBS에 보면은 뉴스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달 동안에 얘를 88년도부터 쭉 훑어봤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교훈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분양 수가 현재 기준으로 약 36,000호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많다, 적다,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자, 그러면 이게 많고 나서, 적고 나서 국가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봤더니 미분양과 관련된 뭐 융자를 준다든가 어떠한 완화 조치를 준다든가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은 언제 할까라고 봤더니 과거에 쭉 살펴보니까 미분양이 10만 가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때 그런 국가에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미분양 10만. 네. 그래서 이제 36,000 이 정도는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 행위를 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키워드구나. 또 이런 게 키워드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88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다 수록을 해놨으니까 꼭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책에 노태우 정부부터 네. 김영삼, 노무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네, 미쳤고 맞아요. 어떤 뭐 완화와 규제 정책 네.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싹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 책에 되게 알차게 나와 있으니까 이 책 네. 하나면 그런 과거에 그 엑기스만 탁탁 뽑아서 돼 있으니까 되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과거를 공부해야 네.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네.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을 찾는 방법 뭐 네.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코스피 도시, 뭐 코스닥 도시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네.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코스피 지역과 코스닥 지역 이렇게 나눈 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인구수를 가지고 구분을 시켜 드리는 건데 자, 근데 이 인구수가 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코스피다, 뭐 코스닥이다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지역은 수요의 힘이 커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무리 제가 울산에 살고 있죠. 울산에 살고 있는 울산과 서울은 수요의 힘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서울이 인구가 많고 울산이 더 적어서가 아니라 서울은요, 수요 대상지가 어느 지역일까요? 부천일까요? 인천일까요? 구리일까요? 아니죠. 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울산은 서울에서 항상 수요질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구리에서 수요질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상남도 주변과 그리고 물론 간간히 해가지고 서울에서 투자를 하시러 오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수요의 힘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부터 얘네들은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얘 수요의 힘에 따라서 나중에 상승하는 퍼센트가 서울은 100%, 1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50까지 올라가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갭과 투자금과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은 애초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같은 수익률로 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방 투자를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뭐 당연히 똑같은 투자금이라면 이제 상승폭이 훨씬 서울이 크니까 서울 수도권이 크니까 서울 수도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맞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지방을 가는 이유는 지방 그만큼 네. 서울 수도권만큼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수익률 쌍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제 좋으니까 우리가 사실 네.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나눠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되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와 상승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읽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반론을 많이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반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또 보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상승의 죄송한데. 반론 6가지 그 예, 중에서? 예, 뭐 아, 그러게.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네.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항상 그런 거 스케치북에다가 그걸 많이 썼었어요. 얘는 왜 오를까? 소비가 증가해서 임금이 올라가서 그래서 막 적어놔요. 하다 보니까 많은 인터넷에서 많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호재가 생겨서 그리고 뭐 공급이 부족해서 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올라간다라고 확실한다면은 나는 지금부터는 100% 성공률을 거둘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맹신하지 말고 한 번씩 검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물론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틀린 것도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일단 100%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볼 자료인 거지 얘를 가지고 무조건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얘 됐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탐욕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생각으로 가지고 투자했는데 올랐어요. 오케이, 이거다. 해가지고 거의 영끌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은 네. 뭐 어떤 사람은 수요 공급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인구수다, 어떤 사람은 뭐 전세가,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그 한 가지 요인으로 갖고 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돼서 해야 되니 결국 뭐야,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네. 공부할 게 많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가 상승을 물론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저도 여태까지 정말 많은 집을 사보고 막 이런 경험을 해왔지만 이 상승을 데이터 측면에서 100%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락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은 약간의 운이 따라야 돼요. 그 갑자기 규제 이렇게 풀어져서 여기 펑 뛰어서 갑자기 뭐 1억 벌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정확하게 1년 8개월 뒤에 내가 팔기 전에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는데 하지만 하락하는 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에 대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만 이런 부분만 보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나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달려들지 말고 하락을 하지 않는 지역들 위주로, 하락이 되지 않을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씩 물론 이게 100% 아니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갑자기 붕붕 뛰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저도 들어갔던 모든 지역들이 뭐 거의 다 많이 좀 올라간 지역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있던 것들이 하나 생기면 생길수록 얘가 복리 효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효과요? 복리 효과. 복리 효과? 네. 네. 그래서 내가 한 개 사가지고 얘가 무조건 완성해서 성공을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1억 5천 넣는데 또 이 지역 가서 또 1억 5천 넣어가지고 얘는 분명히 또 올라갈 거야 했는데 왜 이게 뭐 2천 올라가고 3천 올라가서 굉장히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실망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여기서 이 정도 돈이 또 들어갈 게 아닌데 뭐 이 정도 돈이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 카오스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지금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못 봤으면은 이 강사가 더 좋나? 이 책이 더 좋나? 하면서 내 방법을 또 바꾸고 계속 혼돈성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는 시절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잡고 평온하게 만들려면은 상승, 물론 이 상승, 이 참고하면서 볼 자료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중에서 최고를 찾아내게 되면은 처음부터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지역들을 혹시 떨어질 아파트를 절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네. 풀 대표님 말씀은 상승하는 것보다는 네. 하락하는 기운을 일단 알면 네. 내가 그 하락하는 지역은 안 간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여러 가지 사이클 좋은 이런 게 굉장히 요즘은 단기간에 그게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옥석을 가려라 저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맞아요. 하락하는 뻔히 하락이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은 최소한 내가 고를 수 있다면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 네. 이걸로 강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보면 결국 부동산 심리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투자 후보 지역을 이제 심리로 찾아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매수 우위 지수 이걸 또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매수 우위 지수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일단 매수 우위 지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은 이건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물론 하락만 예측한다고 하면은 얘를 또 사용하기 정말 어렵겠죠. 자, 상승을 왜 예측을 하기 어렵냐면요. 이 환경이 달라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래서 기대치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가져올 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IoT라고 해서 행동 패턴이에요. 행동 패턴. 그래서 이거는 IoT. 그래서 이거는 왜 행동 패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정도로 벌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행동 패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네. 미래도 이건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심리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지 어떤 환경, 어떤 가격, 어떤 부분 하나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상승을 예측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중에 심리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주로 이야기한 거는 KB, 네. 국민은행이 있었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마다, 그 회사마다 각자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이 물론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이제 KB를 조금 더 많이 보시니까 매수 우위 지수란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KB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접목할 수 있나요? 매수 우위 지수가 숫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40이 돌파되게 되면은 보통 심리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네. 40이 이제 넘으면 네. 심리가 좋아지고 있구나. 네. 40이 안 되면 네. 꺾였다?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 KB 안에는 그 참고 자료로 밑에 설명은 나와요. 네, 네. 얘가 100이 돌파되게 되면은 좋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 가격이 변화되는 시점은요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40을 조금 더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KB는 KB 부동산에 가면 네. 그 자료에 매주 이제 주간 동향, 뭐 월간 네. 동향이 나오는데 그 주간 동향을 다운받아서 12월표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네. 그 매수 심리 지수 그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또 KB 리브온에서 너무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통계 정보라고 있어요. 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얘네들이 미리 그려놨어요. 네. 사이트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아. 굳이 이제는 뭐 엑셀을 잘 할지 몰라도 너무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그 그래프를 매주 봐도 네. 그만 봐도 그 지역의 어떤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 당장 지금 현재 시점의 심리지수잖아요. 네. 그거를 그럼 보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 지수가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40이 넘으면 네.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좀 보면 네. 된다 이거군요. 근데 이 관심은 정말 관심인 거지 여기에서 이걸 딱 보고 100%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데는 이 부동산이어서 A 리꼬르 B는 없어요. 비슷하게 혹은 비례하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무언가 신호를 받고 내가 가서 임장을 한번 해보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겠죠. 근데 이게 심리지수 40 넘어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네 라고 가서 직접 한번 내가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땐 좋겠네요. 뭐 한동안 이 지역 굉장히 안 좋았어. 맞아요.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막 이 지역에 좀 들어갈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나는 그런 가격이 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어떤 지역을 하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언제 들어갈까 타이밍을 잡을 때 이 네. 매수 지수를 다 이용을 해서 네. 오 심리가 좀 살아났구나. 맞아요. 이러면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네. 아, 네, 이런 내용은 좋군요. 이게 맞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네. 지방 또 작은 도시에 이제 검색을 하러 갈 때 그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경기도 한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갈지 너무 맞아. 할 때 많잖아요. 너무 크잖아. 뭐 안양을 가야 맞아. 돼, 뭐 부천도 있고. 네, 너 어디를 가야 너무 돼. 많지. 그래서 모르는데 저기 뭐 경상남도나 경상남도에 따졌어. 그러면은 처음에 볼 곳인 어디죠? 경상남도는 뭐 일단 창원. 가장 창원 예. 가장 100만이니까 그쵸. 창원. 전라북도에 딱 썼어. 그럼 어디죠? 뭐 전주 가야 돼. 그쵸. 네. 충청남도에 딱 떴어. 네. 그러면? 충청남도 말하기 예. 싫어요. 그래 충청북도에 딱 떴어. 네, 충청도도 말하기 싫어요. 청주 너무 오고 그래서 싶어요. 네. 이렇게 이 도에서 이 지역밖에 안 떠오르면은 얘를 보고 보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수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어느 정도 인구수가 네. 이제 50만, 뭐 30만, 60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 인구수가 좀 되는 그 지역이 딱 대표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인구수 딱 표시해서 줬는데 그 인구수가 사실은 투자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경상남도 아니면 어디, 경상북도면 어디, 충청남도면 어디, 충청북도 네. 어디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맞아요. 투자처가 되게 좁혀지는데 네. 예, 그걸 되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단서가 되는 굉장히 네. KB에 대해서 오늘 좋은 설명을 주셨고
미분양 물량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분양 물량은 주로 어디서 보는 게 좋나요? 미분양 물량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뿌려주고 있고요. 매달 나오긴 한데 보통 2개월 전 자료나 1개월 전 자료가 나와요. 네. 내가 이 지역에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 그 국토교통부를 기다리지 말고 그 지역에 바로 미분양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역 뭐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네, 시청이나 시청이 없으면 도청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분양의 지역별로 어떤 수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치는 또 어떻게 정도 보면 되나요? 이 미분양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어려워요. 네, 그게 어렵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자, 미분양 숫자 자체가 한 세대, 한 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세대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그 크기마다 미분양이 많다고 했었을 때 이 도시가 크면은 많은 게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세대, 그 시군구의 세대수 대비해서 얼마큼이냐라는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저는 0.3%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적다. 이 정도 되면은 아직 많네.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역을 살펴보긴 하죠. 그럼 이 0.3%는 세대수의 0.3%인가요? 인구수의 0.3%? 세대수의 0.3%. 세대수의 0.3%. 왜 그러냐면 미분양은 세대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키포인트 미분양의 네. 세대수다. 네. 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구나. 야, 오늘 너무 꿀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풀 대표님 지금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집에 보내줘야 되니까 네. 이제 짧게 이 끝으로 보면 이 책에 울산, 창원, 청주, 전주, 천안 이렇게 이제 지역 분석을 또 짧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2020년 투자 지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그 지역을 설명드린 이유는 네. 항상 떨어지는 지역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놨고요. 네. 물론 이 지역 중에서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지역이 없죠. 네. 제가 이거를 쓸 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네.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떨어질 리는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딱 써서 보내주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지역은 항상 다 떨어지거나 모든 지역은 항상 다 오르는 지역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과거를 복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복기가 꼭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기는요, 그 지역의 인구수와 세대수 어느 정도 규모는 물론 중요하지만 얘가 증가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수요에 대한 크기와 어떤 이벤트로 살고 있는지 혹은 또 이 지역이 어떠한 경기로 혹은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지역은 공무원이나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매수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분석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애정이 가게 돼 있고 더 많이 가면서 즐거운 임장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맨 마지막에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결국은 벌써 점을 치신 거예요. 이 책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이전에 써놓은 건데 조금 더 빨리 나왔었어요. 써놓긴 한참 전에 써놨었는데 근데 벌써 이 지역을 풀 대표님은 이 지역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왜 떨어졌는지 네. 과거의 데이터를 쭉 하시면서 결론은 이 지역은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여기 넣었는데 좀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조금 타이밍이 좀 늦긴 했지만 또 이 책에 이것만 봐도 그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그대로 네.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네, 분석하면은 네, 네. 누구나 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풀대표가 되시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되게 네.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 풀대표님이 굉장히 빡센 직장생활도 하셨을 것 같고 네. 또 지금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크게 사업들을 운영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책까지 내셨고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아직 나이가 젊으세요. 굉장히 얼굴도 젊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더 젊은가? 내가 더 젊어 보이나? 네. 노란색으로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해요. 이제 게스트보다 좀 어두운 걸 입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올해 또 네. 계획이라든지 어떤 마지막 한 말씀, 이 책을 내신 저자로서 한 말씀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이제 어떤 투자를 가지고
투자를 막 진행하면서 물론 수익을 벌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책을 또 보다가 내가 투자에 혹은 돈에 너무 휩싸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돈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은 저 또한 또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돈을 더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 건강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딱 깨우치고 나서 아, 내가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덜 빠르게 번다 하더라도 건강과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균형 맞추는 투자가 진행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네. 말씀 감사하니까 돈도 벌고 네. 가족도 좀 행복하게 네. 행복한 투자를 하라. 네, 그런 말씀으로 맞아요.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좋은 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